병원에 누워있을 때는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이 집 생각부터 했습니다. 냉장고 안에 반찬은 잘 있나, 하늘이는 학원 갔다가 밥은 챙겨 먹나, 기훈이는 요즘 야근이 많다더니 건강은 괜찮나, 서진이는 내가 없으니 얼마나 바쁘고 힘들까. 이게요, 병원 밥보다 더 목에 안 넘어가던 게 그 걱정이었어요. 병실에서 링거만 맞고 있어도 참을 수 있었던 건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 익숙한 이불 덮고 내 방에 누워 쉬면 되겠지, 그 생각 덕분이었습니다. 퇴원 당일 아침이었죠. 하늘이 학교 가는 시간 맞춰서 집에 도착했어요. 택시비가 아깝다고 하니 서진이가 자기가 데리러 오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차 안에서부터 뭔가 말투가 달랐습니다. 어머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집에 오시면 편하게 계시면 돼요. 아, 그리고 어머님 짐은 제가 방에서 빼놓았어요.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을 땐 그냥 병원 냄새 빠지게 하려고 환기라도 시켰나 보다 했죠. 근데요, 현관문 열자마자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제가 쓰던 그 방,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혼자만의 공간으로 정리했던 그 방.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는 낯선 냄새와 색깔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늘이 사진 걸어둔 벽면엔 길게 늘어진 전신 거울이 붙어 있었고 책상 대신 화장대가 있었어요. 서랍은 열려 있었고 안엔 립스틱이 주르륵 꽂혀 있었죠. 문턱까지 걸어간 저를 보면서 서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요. 제 드레스룸으로 바꿨어요. 어머님은 병원에 오래 계실 줄 알았고 방이 계속 비어 있어서 너무 아깝잖아요. 그 순간 속이 싸하게 식는 느낌이 뭔지 알겠더군요. 저 방에 내 옷장이 있었고 내 약상자가 있었고 사진첩이 들어있던 서랍장이 있었는데 그 흔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짐은?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고작 그거였어요. 서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손가락으로 거실을 가리켰습니다. 소파 옆에 있어요. 그거 캐리어에 다 넣어뒀어요. 어머님 입던 옷은 계절 지난 건 옥상 창고에 넣었고요. 약통이랑 세면도구는 화장실 옆에 뒀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지금은 다시 돌리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이미 옷장도 설치했고 조명도 새로 달았거든요. 그 말에 기훈이가 뭐라도 한마디 할 줄 알았죠. 근데 고개만 살짝 떨군 채로 말하더군요. 서진이 말대로예요, 엄마. 방이 지금은 좀 많이 바뀌어서. 이 집은 제 명의였고 이 방은 제 공간이었는데 내 아들이라는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고작 지금은 좀 바뀌어서였습니다. 거실 한켠에 쌓인 제 짐 캐리어는 묘하게 낡아 있었고 가방 위에 올려져 있던 내 약봉지는 비닐이 반쯤 찢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 방 말고 딴 데 가 있을 수 있는 데는 없냐? 그 질문에 서진이가 작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요, 어머님. 하늘이 방은 학원 때문에 집중할 공간이 필요해서 건드릴 수 없고 저희 방은 둘이 쓰기도 빠듯하잖아요. 어머님께서 병원에서도 불편한 침대에 계셨으니까 차라리 거실 소파에서 쉬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요즘은 소파도 기능 좋은 거 많잖아요. 그 순간요, 이 집에 제가 머물 자리가 사라졌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방이 바뀌었단 말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이제 여기에 없어도 된다는 말이었죠. 아들이 다시 말하더군요. 엄마, 병원에 계실 때도 말 안 했던 건데. 사실 서진이 옷이 너무 많아서 계속 방 하나를 써야 하거든요. 앞으로 어차피 엄마도 병원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 방도 제대로 못 쓰실 거고 우리도 공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 앞으로 어차피 병원 왔다 갔다 하실 거라서. 그 말이 마음을 내려찍더군요. 내 몸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 곧 자리를 못 지킬 거니까 미리 정리하자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 소파에 앉아 짐 캐리어를 열며 내 옷을 꺼내는데 반팔이랑 속옷 몇 개, 약봉지 몇 개뿐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 그 50년의 흔적이 겨우 캐리어 하나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걸까요? 냉장고에 넣어뒀던 제 묵은지 통은 사라졌고 제가 다듬어 얼려둔 나물봉투도 없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새로 걸린 캠퍼스 액자 하나가 있었고 그 속의 사람들은 분명 제 가족인데 제 얼굴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불 끈 거실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참담했습니다. 침묵은요, 무관심보다 더 큰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날 밤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팔걸이에 쿠션 하나를 얹었지만 목이 꺾였고 담요는 배를 덮기엔 짧고 발끝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불은 껐지만 소파 위에 누우면 바로 앞에 보이는 천장은 너무 밝게 느껴졌습니다. 복도 센서등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고 그게 마치 당신 자리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는 제 옆을 지나며 말했죠.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어머님. 대신 저희 방은 좀 어렵고요. 소파가 리클라이너니까 등받이 각도 조절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대신 저희 방은 어렵고요. 그게 말입니까? 여긴 내 집이었고 내가 이 집을 물려주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인데 바로 그런 말투를 쓰는 며느리였습니다. 하늘이도 말은 안 했지만 며칠째 제 눈을 잘 안 마주치더군요. 예전엔 제가 우리 하늘이만 해도 팔짱 끼며 매달렸던 애였는데 지금은 무뚝뚝하게 다녀왔어요. 한마디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틀째 밤. 그날은 유난히 허리가 아팠습니다. 소파에서 자다 보면 자세가 망가져서인지 왼쪽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방석을 하나 더 꺼내려고 수납장을 열었는데 그 안은 비워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거기 내 무릎 담요, 바느질통, 책 한두 권이 들어있었는데 서진이가 다 정리했다며 다른 데로 옮겼다고 하더군요. 어딘지는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실엔 최대한 깔끔하게 하고 싶다는 이유였어요. 셋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에서 컵이 닿는 소리, 발걸음 소리.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서진이가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가며 제 눈치를 살짝 봤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척했죠. 근데 그 애가 작게 중얼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집인지 쯧. 그 말이 귓속에 딱 박히더군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녁에 불 꺼진 거실에서 TV 소리 들리면 하늘이 잠 안 들어요. 귀가 예민해서 그런가 봐요. 밤엔 TV는 안 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 듣는 순간, 아, 이제 이 집에서 나는 불빛도 소리도 내지 말아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부터였어요. 나는 해가 지면 소리 없이 움직이고 불도 켜지 않고 부엌에선 컵 하나도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5째 날 배가 아파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난 새벽 4시 반 서진이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더군요. 계란말이를 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도시락이었어요. 제가 작게 인사를 건넸죠. 고생 많다 서진아. 그런데 돌아온 말이 어머님 괜찮으세요? 근데 혹시 밤에 물 끓이셨나요? 하늘이 새벽에 목말라서 일어났는데 끓이는 소리에 잠을 설쳤대요. 그때 알았죠. 내가 여기서 조용히 숨 쉬는 것조차 불편하게 여겨진다는 걸요. 그날 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참 이상하더군요. 이 집 천장은 여전한데 나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누구 하나 다가와 불편하냐고 불 켜줄까 묻는 사람 없었고 내가 있던 자리는 점점 물기 빠진 자국처럼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갑자기 소름이 돋더군요. 나는 지금 이 집에서 하숙생보다 못한 존재가 됐구나. 아침이면 서진이의 화장대 불이 먼저 켜졌고 하늘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밥을 먹고 나갔고 기훈이는 서둘러 셔츠 단추를 채우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거실에 계실 거면 낮에는 소파에서 좀 일어나 계셔야 할 것 같아요. 하늘이 친구들 놀러 올 수도 있어서. 그 말이 제 심장을 톡 건드리더군요. 낮엔 일어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자는 것마저 허락이 필요해졌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까지 말할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소파에 누워 천장 아닌 벽지를 봤습니다. 그 벽엔 예전처럼 하늘이 유치원 때 그린 그림도 내가 붙여놨던 달력도 없었습니다. 하얗게 칠한 벽은 차갑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버틸수록 나는 점점 더 사라지겠구나.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정신이 흐릿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집에서 나는 왜 이렇게 투명한 존재가 됐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이었어요. 시장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멸치랑 무청이 괜찮길래 딱 한 봉지씩만 샀습니다. 하늘이가 좋아하던 멸치볶음,
서진이 입맛에 맞췄던 들깨 무청국. 부엌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양념을 맞추고 냄비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맛을 봤습니다. 거실에 퍼지는 냄새에 괜히 혼자 오늘은 잘 먹겠지 싶어 기대도 했죠. 근데요, 서진이가 퇴근하자마자 냉장고 문을 벌컥 열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거 너무 오래된 건데요. 색이 변한 것도 있고 음식 냄새가 섞이면 냉장고 안이 지저분해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리하는 손이 너무 익숙했어요. 김치통도 열어보지도 않고 쓰레기 봉투에 넣고 반찬통은 뚜껑도 닫힌 채 그대로 버렸습니다. 제가 말했죠. 그건 오늘 아침에 한 거야. 무청국도 끓인 지 몇 시간 안 됐어. 근데 서진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래도 하늘이가 예민하니까요. 먹는 거라도 깔끔하게 하자고요. 요즘 식중독도 많다잖아요. 그 반찬들 제가 아픈 손목 붙잡고 만든 것들이었는데 서진이 눈엔 그냥 냄새나고 오래된 음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내가 넣어둔 것들은 하나도 없고 마트에서 산 밀폐 포장 반찬만 몇 가지 들어있더군요. 그걸 보고 서 있자니 등이 싸늘해졌습니다. 내 손맛이, 내 정성이 이 집에선 불쾌한 냄새가 되어버렸구나. 며칠 뒤엔 커튼이 바뀌었어요. 제가 손바느질에서 달아놓았던 레이스 커튼이 없어지고 회색 암막 커튼이 달렸더군요. 기훈이에게 물었습니다. 커튼 내가 바꿨어? 기훈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아, 그거 서진이가 바꾸자고 해서. 엄마가 예전에 달아놓은 건 너무 밝아서 TV 화면에 반사된다고 하더라고. 그 커튼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처음 바느질로 달았던 거예요. 그 앞에 앉아 하늘이 책 읽는 것도 보고 봄마다 햇살 들어오는 모습에 혼자 눈물도 훔쳤던 그런 시간이 깃든 건데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바꾸더군요. 서진이 입장에선 그냥 반사돼서 눈부신 천조각이었겠죠. 그날 이후로 거실이 회색빛으로 덮였습니다. 햇살도 막혔고 제 마음도 막혔습니다. 하늘이랑도요, 이상하리만큼 말이 줄었어요. 예전엔 할머니 이거 봐요 하며 자랑하던 아이가 지금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제가 뭘 말해도 아, 네 하고 대답 끝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문구점에서 하늘이 연습장을 사왔는데 그걸 보더니 책상 구석에 밀어두더군요. 며칠 뒤에야 알았습니다. 이미 서진이가 온라인으로 새 제품을 주문해둔 상태였더라고요. 색깔도 맞춰서. 제 연습장은 촌스럽다고 했답니다. 하늘이는 바쁘다며 밥상에 같이 앉지도 않고 혼자 방에 들어가 컵라면 먹는 날도 많았습니다. 제가 물었죠. 하늘아, 할미가 해준 밥은 입에 안 맞니?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친구들이랑 톡하느라요. 그 말 겉으론 별말 아닌 척했지만 속은 다 알겠더군요. 귀찮다, 얘기하기 싫다, 거슬린다. 그 말들을 다 숨긴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뒤 하늘이가 친구를 데려왔어요. 거실 소파에 가방을 올려두고 신발도 가지런히 벗지 않았죠.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늘아, 친구랑 같이 집에 왔으면 소개하고 인사해야지. 가방은 바닥에 놓는 게 좋고. 하늘이는 저를 슬쩍 보더니 친구 귀에 대고 뭐라 중얼대더군요. 그 뒤 친구가 킥킥 웃었습니다. 둘이 방에 들어가며 요즘 할머니들 참이라는 말이 들렸어요. 그 소리에 심장이 한번 턱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보며 하늘이 유치원 발표회 때 했던 장구 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손자 하나 바라보고 살아야지 했던 내가 지금은 저 아이에게도 눈치 주는 존재가 됐습니다. 커튼, 반찬, 말투, 시선. 이 집에서 나는 점점 지워져 갔습니다. 그렇게 지워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직도 그 집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몸이 눌리는 것보다 마음이 무시당하는 게 더 아픈데도 저는 그 소파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일 오전이었어요. 하늘이가 학교 가고 기훈이도 출근하고 거실엔 저랑 서진이 둘만 있었죠. 서진이는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소파 옆 책장에서 잡지를 꺼내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청소기 소리가 멈추더니 서진이가 거실 커튼을 걷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거실에 낮에는 햇빛 좀 들어와야겠어요. 요즘은 곰팡이도 생기고 습기도 많잖아요. 응, 그래라.
대꾸하며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서진이가 갑자기 거실 화분들을 하나둘 옮기기 시작하더니 제가 놓아뒀던 찻잔 받침까지 손을 대더군요. 이건 좀 지저분하네요. 여기 올려두면 인테리어 망가져 보여요. 그 말에 제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서진아, 그 받침은 내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사준 거야. 내가 아끼던 건데. 서진이는 얼굴에 미소 하나 없이 말했어요. 그건 어머님 추억이고요. 요즘은 이런 무늬 아무도 안 써요. 친구들이 놀러 왔다가 이런 거 보면 좀 놀랄걸요? 그 순간 속이 순간적으로 확 뒤집히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잠시 후 서진이가 작은 쇼핑 봉투를 들고 왔어요. 무릎 담요 하나, 향초 하나, 작은 수납 바구니 하나. 이거 거실용이에요. 어머님 쓰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소파 생활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그 말이었습니다. 소파 생활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그게 결정적인 선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에 고개를 살짝 돌려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 말투 요즘은 참 예의가 없다. 서진이는 멈칫하더니 조금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그게요, 저도 이제 편하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젠 어머님이 집주인도 아니시잖아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말이 안 나왔습니다. 뭐라고?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 한마디였습니다. 서진이는 눈을 피하지도 않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기훈 씨가 명예 바꾸자고 했을 때 처음엔 저도 반대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아프신 이후로는 앞으로의 일은 우리 둘이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생활비며 관리며 이젠 저희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때였죠. 그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집을 점유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집 정리하고 인테리어 바꾼 것도요, 누구 허락받고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계신 자리가 이제는 좀 바뀐 거죠, 자연스럽게. 그 말은 나보고 자리에서 내려와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집, 남편이 죽기 전까지 함께 꾸민 공간, 그걸 그 애는 이젠 내 영역이라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가만히 서서 고개만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아주 선명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것이 아니구나. 몸이 아파 병원에 있는 동안 내 자리는 지워졌고 내 가족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나를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 말, 그 한마디였습니다. 이젠 어머님이 집주인도 아니시잖아요. 거기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내 방이 드레스룸이 되었는지, 왜 내 반찬이 사라졌고, 왜 손자는 나를 안 쳐다보는지. 내가 평생 살아온 집이 이젠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낳은 아들이 조용히 내 뒤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있었다는 걸. 그 말로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더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여기 있을 이유가 없구나. 그날 저녁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거실 불은 꺼지고 커튼은 닫혀 있었고 텔레비전은 꺼진 채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리더군요. 기훈이 방에서 나오는 발소리, 서진이가 부엌에서 컵 꺼내는 소리, 하늘이가 방문 닫는 소리까지 모든 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거실에 누워있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면 제가 있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 불편할까 봐서요. 다음 날 아침 기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서진이 친구들 몇 명 오기로 했어요. 아는 분들인데 집에서 잠깐 모임할 일이 있어서. 그날은 어머니가 잠깐 나갔다 오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가 있으라고? 기훈이는 민망한 듯 말했어요. 아니, 그게 어머니도 바깥 공기 좀 쐬실 겸 하늘이도 집에서 정신없을 테니까. 서진이도 신경 쓴다고 하니 그냥 하루 정도 외출하시면. 그 말은 불편하니 자리를 비워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이가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엔 백화점 상품권 5만 원짜리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어머님 그날 외출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영화 보시고 밥도 사드시고 버스비는 따로 드릴게요. 그 말에 손끝이 떨리더군요. 내가 돈이 없어서 이 집에 얹혀 사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상품권을 봉투째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됐어.
필요 없다. 서진이는 말없이 봉투를 다시 주워갔습니다. 하지만 표정엔 이래서 불편하다는 기색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파에 누워 시계를 보는데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 그 다음엔 3시. 그러다 눈물이 흐르더군요. 조용히 말없이. 내가 여길 왜 지키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방 한 칸, 내 이름 석자 붙은 문 하나 없이. 이 집의 모든 공간에서 나는 쫓겨난 듯 지냈습니다. 누군가 들어올까봐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기침 한 번도 참아야 했고 아침에 눈 뜨면 먼저 이불부터 접는 게 이젠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내가 몸이 불편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알겠더군요. 이 집은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머무르게 허락된 공간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허락은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며칠 전 하늘이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거실에서 밥 먹는 거 조금 그래요. 친구들이 오면 다 보이니까. 그 말에 대답이 안 나오더군요. 그 아이는 그저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거실은 이젠 가족의 공간이 아니라 제가 방해하지 말아야 할 생활구역이 되어 있었고 저는 거기 낯선 짐처럼 눌러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제 반찬 하나 넣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 찬물 하나 따라 마시는 것도 조용히 컵 씻어 놓으며 들키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그럴수록 몸보다 마음이 더 시들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이름이 사라졌고 공간이 사라졌고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있어도 며느리가 있어도 손자가 있어도 나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가만히 소파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렇게 지워지는 게 정말 내 마지막이어야 할까?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하지? 제가 평생 쥐고 있던 건 숟가락 하나, 이불 하나뿐이었고 그마저도 눈치 보며 접고 숨기고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면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속에서 뭔가 확 끌어올랐습니다. 내가 왜 당하고 살아야 해? 내가 왜 이 집에서 이 사람들 눈치를 보며 투명인간처럼 살고 있어야 해? 누가 저더러 참으라 했습니까? 누가 저한테 이걸 견디라고 했나요? 그 순간 마음속에 단단하게 맺히는 게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여기서 이대로 지워질 순 없다.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이 집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품었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하늘이는 학교 가고 기우는 말없이 출근했고 서진이는 거실을 빗자루로 쓱쓱 밀다 말고 제 눈치를 보더군요. 어머님 요양원 얘기 전에 하셨던 거 혹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제가 물끄러미 쳐다보자 서진이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몸도 많이 힘드실 테고 저희도 계속 이렇게는 좀. 어머님도 따로 계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것 같아서요. 순간 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그 애는 걱정처럼 포장했지만 결국은 나가주셨으면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행동으로 충분히 보여줬던 걸 이제 말로까지 옮긴 거죠. 그날 오후 전 지갑을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단 하나. 등기소. 서류 뗀 지 몇 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상속 정리하던 시절 이후로는 딱히 필요 없었거든요. 그땐 아들 앞으로 넘기는 얘기도 잠깐 오갔지만 제가 아프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건 나중에 하자고 미뤄뒀던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창구에 앉아 주소를 말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출력해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확인을 마친 뒤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 등기부 첫 줄 소유자 칸에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눈이 확 뜨였다고 해야 하나요? 머릿속에서 무슨 소리가 울리듯 이름 석자가 내내 진동했습니다. 박정숙. 이 집의 주인은 여전히 나였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확인 끝나셨으면 봉투 드릴까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기부를 접어 가방에 넣고 나오는 길 햇빛이 따가웠습니다. 근데 그 따가움이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애는 내가 이 집에서 이미 손 뗀 줄 알겠지. 기훈이도 며느리도 아마 서류 처리 끝났다고 착각했겠지. 그럴 만도 했습니다. 몇 해 전 제가 입원했을 때 기훈이가 말했었어요.
엄마, 만약을 대비해서 명예 정리는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은 내가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서류만 바꿔두면 돼. 그 말에 전 알았다, 나중에 퇴원하면 그때 하자고 넘겼습니다. 입원 중이기도 했고 몸이 불편해서 제대로 하기 힘들었거든요. 기운인 이미 넘어왔다고 착각한 겁니다. 제가 정리한다고는 했으니까요. 실제 서류 작업은 한 번도 실행된 적 없었거든요. 변호사한테 위임한 적도 인감증명서를 준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 당시 퇴원 후에도 몸 관리한다고 명예 정리는 뒷전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에서야 의미를 가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 안에서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등기부등본 한 장이 10년 묵은 속을 뚫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내 방이 사라졌지. 그날부터 이 집도 너희에게서 사라지는 거다. 그날 밤 가족이 모두 모인 저녁 자리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요양원 알아보고 있다. 기훈은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고 서진은 미세하게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잘 생각하셨어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다던데요. 기훈은 뭔가 걸린 듯한 얼굴로 말했죠. 엄마,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내가 여기에 있어봤자 불편한 사람만 늘어나는 것 같아서. 나는 편하게 살고 싶고 너희도 그래야 하잖니. 말끝이 떨어지자 서진은 밥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고 기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희 가족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방 하나 없는 소파 위에 누우면서도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손목을 잡혀 쫓겨나기 전에 내 두 발로 먼저 걸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집이 어디로 가는지도 제가 정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이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어머님, 요양원은 어디로 알아보셨어요? 시설 소개 브로셔 같은 거라도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해볼게. 대기자 많다더라.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기훈도 조용했고 하늘이도 아무 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집에서 곧 나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부동산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입구에서 마주친 직원에게 주소를 말하자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 집 이미 아드님 명의로 바뀐 줄 알았는데요. 전화로 문의도 몇 번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제 이름이에요. 확실하게 확인했고요. 매물로 내놓겠습니다. 직원은 자리로 안내하며 시세와 매물 흐름을 설명해줬고 저는 침착하게 들었습니다. 계약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즉시 입주 가능, 매도인 명도 일정 유연 조율 가능. 그 조항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누가 명도 대상인지 이제 곧 아들 내외도 알게 되겠지요. 그날 바로 중개망에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단 주인 직거래 노출 방지로 설정. 아들 내외가 이 사실을 알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 같은 날 조용히 구청 뒤편 골목의 부동산 사무소 하나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남편이 살던 시절 작은 밭 하나를 남겨준 땅이 있는 동네의 중개소였습니다. 아이고, 박 여사님. 이런 날 다 오셨네요. 그 땅 아직 있으시죠? 응. 이제 정리하려고. 그 밭은 상속받고 나서 세금만 내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이제 그마저도 정리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그 땅도 계약 성사됐습니다. 크게 남진 않았지만 제가 움직일 자금은 충분히 마련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나갈 집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대단한 조건은 필요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있고 햇빛 잘 들고 내가 커튼 달고 살아갈 방 하나만 있으면 됐습니다. 매물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근처 조용한 언덕 쪽에 17평짜리 신축 오피스텔을 발견했어요. 도서관도 가까웠고 마트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동네. 계약은 신속히 진행됐습니다. 전세 보증금 일부는 아들 모르게 남겨둔 예금에서 나머지는 땅 판 돈으로 충당했습니다. 이젠 어느 누구도 제 돈 흐름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 가선 기존 통장에서 집, 아이들과 관련된 자동이체를 모두 해지했고 새 계좌를 개설해 단독 명의로 전환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묻더군요. 생활비 통장도 바꾸시나요? 네. 이젠 제가 관리하려고요. 새로 발급받은 카드,
OTP, 앱 등록까지 모든 걸 제 손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거실 소파에서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방 하나 없는 집에서 쫓겨나듯 살았지. 이제 집 팔아서 그 값을 돌려줄 거다.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래 입던 누런 카디건 말고 약간의 빳빳함이 남은 외출복을 꺼냈지요.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어 있더군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쓰는 날이다. 식구들 아침밥 먹기 전 저는 기훈이와 서진 앞에 앉았습니다. 둘은 평소처럼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요양원 안 간다. 서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되물었습니다. 네? 요양원 안 간다고. 집 구했어. 나갈 거야. 기훈은 말을 잇지 못했고 서진은 애써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아직 정하지도 않은 걸 그렇게 급하게. 정했다. 결정한 지는 꽤 됐다. 내 짐은 다 정리했고 입주 날짜도 잡혔다. 기훈이 그제야 물었습니다. 혼자 계셔도 괜찮겠어요? 괜찮고 말고는 내가 판단할 일이야. 누구도 날 원하지 않는 집에 남아있을 이유 더는 없지 않니? 서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물만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기훈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요. 제 말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는 듯 마무리됐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시간이었지요. 창가 자리에 앉은 젊은 변호사가 서류들을 천천히 넘기며 말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전입세 대열람서 문제 없습니다. 명의는 어르신 단독으로 돼 있고 현재 집에 함께 사는 가족도 임대차 계약서 없이 무상거주 중이니 매매하셔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들 내 집에서 내 방 하나 없이 살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집은 지들 거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변호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가 이내 조금 안쓰러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매매 진행 절차도 문제 없습니다. 계약 체결되면 무상 거주자에겐 31명도 기한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공문 형태로 우편 송달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나는 이제 내 갈 길 가려고요.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말씀하세요. 살면서 내가 내 집에서 이렇게 쫓겨나듯 나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요, 이젠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내가 정리해야 한다는 걸요. 사무실을 나와 걸었습니다. 이상하게 발걸음이 무겁진 않았습니다. 가볍지도 않았지만 분명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서진은 짐시 나간 듯 했고 기훈은 방 안에서 뭐라고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 스탠드 조명을 켜고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작은 앨범을 올려놓고 한 장씩 넘겼습니다. 아이들 어릴 적 사진,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 가족여행 사진, 그리고 내 모습이 점점 사라진 흔적들. 저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버틴 마지막 밤이다. 내 이름으로 있는 마지막 밤이다. 불 꺼진 거실에 스탠드 불빛만 환히 번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내일이면 진짜 제 삶으로 한 발짝 나아갈 겁니다. 그 누구의 시선도 허락도 필요 없는 내 공간, 내 삶이 시작될 겁니다. 집을 떠나온 지 며칠이 지나 저는 약속한 시간에 부동산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먼저 와 계신 매수인 부부는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고 중개사는 서류를 하나씩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본계약 날이니까요. 등기부등본, 신분증, 인감 다 챙겨오셨죠?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손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건넸습니다. 중개사는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매매가는 처음 약속대로 잔금 날짜도 변함없이. 계약금은 이미 입금 확인이 되었고 남은 건 제 서명뿐이었지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볼펜을 집어들며 제 이름 석자를 천천히 적었습니다. 박, 정, 숙. 살면서 참 많이도 적어온 이름인데 오늘 이 사인 하나로 그동안 살아온 집이 남의 것이 된다는 게
묘하게 가볍고 묘하게 후련하더군요.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도 다시 들렀습니다. 계약서 복사본과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까지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전달하고 법적 절차에 이상이 없는지 최종 점검을 받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돌아오는 길, 햇살은 여전했고 바람은 조금 더 시원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바삐 움직일 일도 없이 저는 새로 이사한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매도인 명의로 된 명도 통보서 발송 완료됐습니다. 무상거주자는 30일 이내에 자진 퇴거하면 되고 그 후에도 점유하고 있을 경우 소송 없이 바로 명도 집행 가능합니다.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지만 확인받는 기분이었지요. 그로부터 사흘 뒤였어요. 기훈이 사는 집 현관에는 등기우편 도착 안내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서진이 그걸 먼저 받고 기훈은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뜯어 읽었겠지요. 그 안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 건물은 박정숙 명의로 매매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무상으로 거주 중인 입주자는 계약서 기준 30일 이내 명도 바랍니다. 이후 점유 시 민사상 명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기훈은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기 위해 기훈은 서둘러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했겠지요. 공동인증서 로그인, 주소 입력, 수수료 결제. 그리고 몇 초 후 화면에 떠 있는 소유자 이름. 박정숙. 기훈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서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뭐야, 집 판 거야? 어머님이 진짜 이 집을 파신 거야? 그제야 그들도 깨달았던 거겠지요. 그 집이 언제까지나 자기들 것일 수 없었다는 걸. 그날 밤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기훈의 번호였지요. 저는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집 정말 파셨어요? 그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우리도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같이 산다고 했니? 내가 보기엔 그냥 머문 거더라. 어머니, 너희가 그 집에서 어떻게 했는지, 내가 왜 그 집을 떠났는지 생각은 해봤니? 집주인인 나한테 방 하나 내어주지 않던 사람들. 내가 밥 먹는 그릇까지 숨기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왜 놀라는지 모르겠네. 서진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조금 예민하게 굴었던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예민? 내가 새벽에 물소리 낸다고 짜증내고 내 방을 드레스룸으로 만들고 냉장고에 반찬 넣었다고 몰래 버리고 그게 예민이었니? 그건 너희한테 그 집은 공간이었겠지만 나한텐 남편과 함께 살아낸 시간이었다. 엄마.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어떻게 했니? 사람 취급이나 했니? 그래서 나는 그 집을 팔았고 그 값을 너희한테 돌려주는 중이야. 기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들이켜는 소리, 그리고 끝내 터트리지 못한 울음. 서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살짝 격앙된 말투로 끼어들었죠. 어머님, 그래도 저희한테 말씀은 하셨어야죠. 이건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일방적이야? 내 집에서 내가 나가겠다고 한 건데?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명도 통보받았으면 30일. 그 안에 짐 챙기면 돼. 정말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그 질문에 나는 잠시 침묵하다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방을 내 드레스룸으로 바꿨던 날 이미 결정된 일이었어. 그땐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내 마음속에선 이미 짐을 쌌으니까. 기훈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이듯 말했지요. 죄송해요. 이렇게 될 줄은.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 집, 이제는 내 집 아니야. 그리고 너희가 사는 곳도 아니야. 내 번호도 이젠 지워라. 전화기를 내려놓은 뒤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어떤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가장 마지막까지도 제 이름으로 지켜낸 그 집을 제 방식으로 정리했다는 사실만이 묵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통화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불쑥 문 앞에 찾아왔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선 기훈과 서진.
그 표정이 참 묘했어요. 분노도 당황도 아닌 어디에 기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같은 얼굴. 문을 열자 서진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실례인 줄 알지만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싶어서 왔어요. 기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요. 그 순간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아직 그들은 제 결정을 해프닝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작은 오피스텔 거실에 둘을 앉히고 저는 마른 차 한 잔을 내놓았습니다. 서진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늘이 학교도 있고 저희 직장도 다 그 근처라 이사 통보받고 많이 당황했어요. 기훈이 뒤따라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좀 너무 갑작스럽잖아. 우린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그 말에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히 입을 열었죠. 그래. 갑작스럽지. 내가 퇴원하고 집에 간 날도 나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엄마, 내 방 기억나니? 내가 병원에서 돌아왔던 날 거기 뭐가 있었지? 서진이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곤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건 하늘이 책상이랑 제가 잠깐 옷 수납하려고 그랬던 건데. 잠깐? 그게 잠깐이었니?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그땐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애 키우면서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었고. 그래서 내 방을 치웠니? 서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기훈이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그땐 엄마한테 그렇게 상처 준 줄 몰랐어.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난 지금 너희를 벌주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 그냥 내가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정리한 거다. 서진이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하늘이 생각도 좀 해주세요. 애는 죄 없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집까지 팔고 그러시면. 하늘이 죄 없지. 그러니까 더 조심했어야지. 내가 손주한테 밥 먹이고 책 읽어줄 땐 좋았지만 그 아이 엄마는 날 거실로 내몰고 이젠 집주인도 아니라면서 짜증을 냈지. 그건 제가 너무. 서진아, 넌 내 방을 드레스룸으로 바꿨지. 난 너희를 집 밖으로 옮긴 거다. 넌 내 공간을 차지했고 난 내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야. 기훈이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없이 한참을 앉아있더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게 만든 건 우리였어. 서진이 말렸습니다. 기훈아, 뭐라도 좀. 기훈은 서진 손을 뿌리치지 않았지만 그 손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현관 앞까지 나가는 그들 뒤를 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굳이 문도 닫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들려온 서진의 마지막 말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돌아오실 생각 조금도 없으세요? 저는 말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새로운 내 공간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남의 눈치 보며 살던 시절은 오늘로 끝났습니다. 새 집엔 복잡한 가구가 없었습니다. 작은 테이블 하나, 의자 2개, 허리 편한 소파, 햇빛 잘 드는 창 옆에 제가 직접 고른 레이스 커튼을 달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바닥은 따뜻했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엔 먼지 한 톨도 없었습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지는구나. 혼잣말이 나왔죠. 며칠을 그렇게 쉬었습니다. 식사는 직접 차려 먹었고 가끔은 냉동실에 넣어둔 만두를 데워 먹기도 했고요. 시간이 남으니 천천히 동네를 돌았습니다. 시장, 마트, 도서관, 그리고 동네 복지센터까지. 이름을 적고 주소를 적고 혼자 사는 어르신 등록할게요. 말하는데 주저함도 없었어요. 복지사분이 묻더군요. 가족분들은요? 그냥 각자 삶이 있는 거죠. 대답하면서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은행에도 들렀습니다. 팔았던 집에서 들어온 돈 일부와 그동안 쌓아뒀던 예금을 분리했습니다.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적힌 통장. 지금은 오롯이 저만의 것. 남은 돈은 조심스럽게 몇 개의 통장에 나눴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긴급 출금 계좌도 따로 만들어뒀습니다. 밤이 되면 메모장을 펼칩니다. 손에 익은 글씨로 조심스럽게 씁니다. 올 가을엔 경주 한 번, 겨울엔 제주, 겨울바다는 누구랑 봐야 할까. 그리고 한 장을 넘겨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답게 살기.
작은 테라스에는 화분이 3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즈마리, 하나는 천리향, 하나는 이름 모를 꽃. 물을 줄 땐 매일 인사를 건넸습니다. 작은 웃음이 났습니다. 허탈한 게 아니라 진짜 웃음이요. 거울을 보니 눈과 주름도 조금씩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요. 누굴 위해 밥을 짓는 것도 아니고 눈치 보며 TV를 볼 일도 없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햇살 따라 걷고 밤엔 책 한 권 넘기는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이제 알았어요. 이제야 제 삶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속으로 반복하며 오늘도 커튼을 살며시 젖혔습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